이어서 오늘의 메인 주제인 챕터 9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MLN이라고 하죠. 자, 9장에서는 배경 지식, 어떻게 학습 알고리즘을 통합할 것인가,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으로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시들, 마지막으로는 알고리즘이 지금 당신을 진찰한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미래 상황을 살펴본 상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9장이 이 저자가 쓰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스터 알고리즘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이 저자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우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저자의 9장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자 자체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자 자체는 논리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 9장의 논리는, 자기 주장의 논리는, 그러나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여러 연구자들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마스터 알고리즘 책을 읽으면서 9장에서는 아이디어와 앞으로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구나까지는 알 수 있지만 현실에서 지금 바로 쓰고 있다라고까지는 그렇게까지 멀리, 그렇게까지 생각을 너무 빨리 진행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약한 것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책 마스터 알고리즘의 서문 1장 맺은 말을 제일 먼저 보았고요. 그 다음에 2장 마스터 알고리즘의 탄생을 보았고,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지도학습의 5개 장을 보았습니다. 기호주의자, 연결주의자, 진화주의자, 베이스주의자, 유추주의자를 보았습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비지도학습과 10장은 이 9장을 먼저 요약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9장을 볼까요? 9장은 우리의 지도학습 5개와 그리고 제가 요약하지 않고 제목만 읽고 넘어갈 비지도학습, 클러스터링, 주성분 분석, 광화학습, 청킹, AB 테스트, 연관 분석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섞은 것이 바로 마스터 알고리즘이고요. 마스터 알고리즘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이 지금까지 배운 5개의 지도학습과 나머지 비지도학습 기법을 모두 다 섞어서 단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주장하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입니다. 그게 9장이고요. 9장 내용이 가장 길고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는 저도 이 9장은 여러 번 나눠서 녹음하고 있어요. 하도 어려워서. 여러분도 천천히 여유 있게 따라와 주세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배경 지식과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녹음할 것인데, 이 2개는 그나마 이해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머신러닝이 실제로 돌리고 있는 거고 저도 매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나머지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실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아직 시간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9장이 정 어려우시면 이 배경 지식과 학습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부담을 너무 크게 갖지 말고 들어주세요. 먼저 배경 지식입니다.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저자가 주장하는 바 마스터 알고리즘의 후보입니다. 저자는 그렇게 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뷰하는 제가 보기에는, SY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도 인정하고 있고요.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는 마스터 알고리즘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인데,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가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메타 학습이라는 것을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 앙상블과 스태킹은 실무적으로 매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익숙한데요. 여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로 묶는 것, 그것이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거나 스태킹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도학습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모델을 오렌지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돌릴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 다른 위젯들이 붙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단순하게 이 자체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만 개념도입니다. 이 5개들을 스태킹이라고 하는 위젯을 따로 붙여서 연결을 하면 이 스태킹이라는 위젯은 이 5개 모델의 예를 들어서 다수결 투표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류는 기호주의자가 잘하면 그 기호주의자가 잘하는 분류에 가중치를 더 주고, 어떤 분류를 연결주의자가 잘하면 그쪽에 가중치를 더 주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스트로크를 하는데 구간 변수, 즉 연속 변수 섹션들을 연결주의자들이 잘하면 나이나 평균 혈당치, 체질량 지수 같은 게 연속 변수로 막 움직이거든요. 17.8, 39.2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애들은 연결주의자 모델에 가중치를 더 주고, 얘네들의 결과에 가중치를 더 주고, 그거 말고 담배를 피니 안 피니는 기호주의자들의 모델이 좀 더 뇌졸중을 예측하는 데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요인에는 기호주의자 모델에 가중치를 더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녀석들도 그런 식으로 주고요. 그것이 바로 학습을 학습하는, 요 1, 2, 3, 4, 5번의 각각의 학습을 다시 모아서 학습하는 앙상블과 스태킹입니다. 앙상블과 스태킹은 다수결 투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머릿속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론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학습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어떻게 통합하는가? 적어도 위에 5개를, 지금까지 배운 머신러닝 알고리즘 결과를 다 반영해서 통합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그것을 메타학습이라고 하고요. 제가 방금 설명한 것입니다. 각 알고리즘의 결과치를 가지고 보다 정확한 알고리즘 결과치에는 높은 가중치를, 덜 정확한 알고리즘 결과치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결과치를 구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이죠. 투표를 한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메타 사용 학습 예제를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 공모전에서, 넷플릭스는 매년 영화 추천 시스템에 공모를 하고요. 제가 알기로 1%인가? 정확도가 향상이 되면, 성능평가 1%인가가 향상이 되면 상금을 줍니다. 수십만 불에서 수백만 불 상금을 주는데요. 넷플릭스 공모전 이용자들이 메타학습, 즉 앙상블이나 스태킹을 통해서 다 상금을 휩쓸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지도학습 5개, 비지도학습 대여섯 개, 그걸 전부 다 섞어서 쓰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예는 IBM이 만든 인공지능 왓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학습 세부 방법론을 보겠습니다. 자, 스태킹은 영어로 쌓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쌓는 것을 스태킹이라고 합니다. 볼까요? 서로 다른 모델들을 쌓아 올리되, 다 연결합니다. 쌓아 올리고, 예를 들어서 물을 밑에서부터 위로 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서 좋은 점을 갖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오렌지들이 스태킹 사용료는 방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태킹을 통해서 쏘는 것이다 라고, 서로 다른 모델들을 쌓아 올리되 좋은 결과치를 반영하도록, 이 모델이 좋으면 거기에 좋은 가중치, 저 모델이 좋으면 그 좋은 부분에 더 좋은 가중치, 그것이 스태킹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들을 이렇게 쌓아놨죠. 일렬로 세워놨죠. 그래서 스태킹입니다. 배깅은, 배그가 핸드백처럼 가방이잖아요. 배그가 가방인데 배깅은 자루에 담는다란 뜻입니다. 다양한 모델들의 결과를 대상으로 이건 역시 가중평균 투표를 하는데요. 스태킹에서는 각 모델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예를 들어서 요소별로, 입력 변수별로 너는 이걸 더 많이 해, 너는 이걸 더 많이 해,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배깅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각각의 입력 요소별로, 입력 변수별로 가중치를 별도로 부과할 수 없고, 그냥 모델 A와 모델 B,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그냥 통째로 너는 0.5%, 너는 0.2%, 너는 0.5%, 너는 0.1%, 그래서 각각의 결과에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깅입니다. 조금 다르죠? 랜덤 포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랜덤 포리스트는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를 하나를 만들지 않고 이거를 100개를 만듭니다. 100개를 만들고 여기에 각각의 랜덤 포리스트는 데이터셋을 조금씩 다르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셋이 10,000줄이라면 어떤 거는 앞에서부터 5,000줄을 주고, 요 두 번째 거는 뒤에서부터 5,000줄, 요 녀석은 가운데 뚝 잘라서 7,000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줍니다. 다양하게 주고 이 변수들도 다양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스트로크를 예측하는 것의 입력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0개를 다 주고, 여기는 앞에서부터 9개를 주고, 입력 변수를, 요 녀석은 뒤에서부터 7개를 주고, 여기는 중간에 5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만들어서 트리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중평균을 합니다. 그것이 랜덤 포리스트고요. 랜덤 포리스트가 바로 배깅, 각각의 모델을 이렇게 100개나 만들어서 얘네들을 가중평균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제는
MS,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에서 동작 인식을 할 때 이게 사람의 팔이다, 이게 사람의 다리다 이런 걸 인식할 때 이걸 통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배깅을 통해서. 저도 자세한 거는 예제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장점은 이렇게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주기 때문에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을 하는데 거기 서장훈이 10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장훈급의 2m가 넘는 사람이 10명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160, 170, 180대 중반 요 정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다음 생에는 180대 중반으로 한번 태어나 보고 싶은데 저도 170대인데 그렇게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키 분포고 서장훈 같은 사람이 2m 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사실은 여러분 100명 중에 10명이 이쪽 싱글 트리를 만들 때 100명 중에 10명이 2m가 넘는다. 이런 경우는 우리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친구 중에서 사실 2m 넘는 친구 보기도 어렵잖아요. 요새는 190 좀 넘는 친구들도 가끔 지하철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키가 많이 커져서 좋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10명이나 서장훈 같은 키가 있으면 사실은 요 키의 분포가 좀 왜곡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데이터의 특별한 왜곡인데 그러면 과적합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쪽에서 이 100명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서장훈이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2명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5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뇌졸중을 예측하는 10개 변수를 또 다르게 잘라서 계속해서 넣으면 결론이 뭐냐면 일반적인 키 분포하고 그나마 이거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분산이 다운이 되고요. 한쪽으로 쏠려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정보 분포가 한쪽으로만 특징돼서 저쪽으로 가 있다라는 것을 이 배깅은 많이 완화시킵니다. 데이터에 예상치 못한 변이, 즉 서장훈이 10명 있는 변이가 생기는 것보다는 이걸 굉장히 많이 나눠서 집어넣으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입력 변수와 단일 모델보다 배깅 모델이 훨씬 키 분포에 덜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데이터를 넣었을 때 성능 향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배깅입니다. 그 다음 부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스팅은 한국말로 강화법이고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부스팅이 한국말로 강화법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영어 원서로 배우거나 그냥 부스팅이라고 한국말로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 스태킹, 배깅, 부스팅을 일상생활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업무상 쓰고 있는데 그냥 머신러닝 모델만 돌렸지 이론을 잘 몰랐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부스팅 모델은 한 모형식만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배깅은 이 모델하고 이 모델하고 이 모델들하고 다 같이 한 모델 아니야? 한 모델이 아니라 요 모델을 100개를 만드는 건데 100개가 구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구조가 다릅니다. 여러분, 구조가 다르고 가중치가 다 달라요. 데이터 넣는 것도 다르고 그 여기 입력 변수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 트리를 100개의 다른 결정 트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한꺼번에 모아! 그래서 가중평균 모여! 가중평균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모여! 평균을 만들어! 그게 랜덤 포리스트고요. 즉 배깅이고요. 배깅에는 랜덤 포리스트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기법들이 있습니다. 책에선 대표적으로 랜덤 포리스트만 설명하고 있고요. 부스팅은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100개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으면 디시전 트리 하나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트리를 이 부스팅도 100개를 만드는데 요 100개의 각기 다른 트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모형을 하나 만들고 얘를 생을 한번 삽니다. 생을 한번 살아서 얘가 현실값하고 결과값이 오차가 많이 나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클래스 1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제너레이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모델이 죽고 다음 생에 모델 2가 태어납니다. 이때 구조가 똑같이 갖고 태어나는 거죠. 대신에 이때 이쪽 그 갈라져 나가는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키가 170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170 미만이면 왼쪽으로 가. 이렇게 말했고 예를 들어 이쪽은 몸무게가 70 이상이면 오른쪽, 70 미만이면 왼쪽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졌는데 여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안 되겠더라. 그럼 이쪽은 키 170 말고 키를 172로 바꾸자. 172보다 큰 사람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그다음 몸무게도 70이 아니라 이거 좀 안 되겠는데 65로 바꾸자. 65보다 큰 사람 이쪽, 작은 사람 이쪽. 그래서 트리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 가중치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1세대 제너레이션 모델이 죽고 2세대 제너레이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걸 3세대라고 했습니다. 3세대, 4세대에서 100세대까지 가는 겁니다. 동일한
트리 구조가 100세대까지 가는 거고 바로 전 세대의 가중치를 그 다음 세대가 개선합니다. 이거 잘못 분류한 것 같아. 그럼 잘못 분류한 거를 더 세게 고치고요. 야, 이쪽 분류는 되게 잘한 것 같아. 그럼 그 분류는 되도록 손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스팅입니다. 부스팅은 방금처럼 한 모델만 사용하고요. 기본이 되는 모델이 달라지면 부스팅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모델은 고치지 않습니다. 실행 방법은 처음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 여기 트리 모형 같은 걸 하나 만드는데 그냥 가중치 아무렇게나 줍니다. 여기 조건 아무렇게나 줘요. 키 여기서 2m 아무렇게나 줍니다. 2m인 사람 별로 없지만 키 2m가 높으면 이쪽으로 가고 2m가 작으면 이쪽으로 가. 그러면 사실은 거의 모든 자료는 이쪽 왼쪽으로 오겠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임의로 조건과 가중치를 주면 됩니다. 몸무게도 200kg 넘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제가 제 눈으로 200kg 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화면으로는 봤어도 그래서 그래도 200kg라고 주는 겁니다. 200kg 넘는 사람 오른쪽, 200kg 안 넘는 사람 왼쪽 그러면 이 보통의 현실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놓으면 여기다 전부 다 몰립니다. 전부 다 몰리면 분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엉망진창 모델이라도 제일 처음에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부스팅 기법에서는 별로 성능이 안 좋은 기본 모델도 no problem. 좋아요? 라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생을 사는데 이전 모델이 저지른 실수를 다음 세대 모델에서 똑같은 구조를 가지되 이제 조건이나 가중치를 달리하면서 바로잡습니다. 즉 학습을 할 때마다 잘못 분류한 사례의 가중치를 증가시켜서 다음번 사례에서는 오류를 집중적으로 수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합니다. 제가 저기서 100 제너레이션을 했지만 200 제너레이션, 2000 제너레이션, 2만 제너레이션, 2억 제너레이션을 할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 성능의 문제죠. 시간과. 그래서 기본 모델을 계속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부스팅이라는 용어, 부스트, 향상시키다. 어쩐지 좀 다르지만 가스라이팅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갑자기. 아무튼 부스팅으로 용어를 설정했고 저도 이 책에서 부스팅이 왜 이런 용어가 붙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실무적으로 쓰기만 했어요. 즉 성능이 안 좋은 기본 모델을 계속 강화한다는 뜻이 부스트란 뜻입니다. 좋은 모델로 만드는 과정을 부스팅이라고 표현한다. 예전에 지금은 안 쓰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와 같은 우주왕복선에 메인 연료 탱크가 오렌지색으로 엄청나게 크게 있고 양쪽에 고체 로켓 2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스터라고 했습니다. 부스터. 자, 부스트의 용법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메타학습 세부 방법론을 배웠고요. 메타학습은 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좋은데 스태킹, 배깅, 그 다음에 부스팅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참 좋은데 단점은 학습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요구되는 학습 횟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 돌리면 컴퓨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결합된 모형의 해석이 엄청나게 요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디시전 추리가 이게 만약에 밑으로 5단계, 10단계, 20단계가 뻗어도 만약에 이게 20단계의 결과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20단계를 계속 20개처럼 찾아내면 돼요. 키가 얼마가 안 되고 몸무게가 얼마가 넘는 사람은 이렇게 20개의 조건을 따지면 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데 이쪽에 랜덤 포리스트부터 100개만 만들어도 거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중평균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얘네들을 가중평균한 거는 도대체 어떻게 분류를 나눴다는 거야? 가운데가 중간에 이제 각 모델들의 가중치를 주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가 답입니다. 100개는 은근과 끈기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미닝이 뭔지 목숨 걸고 찾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000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합된 모형의 해석이 요원하다라는 게 메타학습의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메타학습이 최고의 모델이에요. 마스터 알고리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결합한 메타학습이 최고의 모델인데 얘네들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입 닥치고 써. 그게 답입니다. 되게 뭔가 억울하죠. 인간이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미닝은 결국 이런 메타학습은 결합 모형에 불과한 건데 그게 10,000개를 결합하든 2억 개를 결합하든 결합 모형에 불과한 건데 하나의 커다란 정리가 안 된 모형일 뿐이라고 저자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진으로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돌리는데 급급했거든요. 근데 이런 단점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저한테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도 결합된 모형의 해석이 요원하다는 게 머신러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다.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해석상에서. 그런데 저는 이러고 넘어갔죠. 룰루랄라 하고 잘 돌아가는 걸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이 저자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신러닝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우리 머신러닝 세계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요. 머신러닝 세계에서 비유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 신은 머신러닝 로직과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그런 신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형과 로직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 줍니다. 신의 말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너무 천재라서.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공장 노동자 계급이 세 번째 계급입니다. 세 번째 계급은 이론은 잘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막 돌리는 거죠. 돌려서 열심히 쓰는 거죠. 자율주행 만들고, 저는 문과라서 자율주행은 안 하지만 텍스트 분석은 제가 문과라서 하거든요. 텍스트 분석하고 병원에서 폐암 진단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뇌졸중 진단하고. 그래서 이 책의 장점은 사실은 신이 직접 쓴 설명서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 같은 공장 노동자,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 발을 디디지 않는 분들은 공장 노동자도 아닌 그냥 일반 인간이거든요. 일반적인 닌겐인데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제 공장 노동자인 제가 열심히 신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저자는 신 겸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머신러닝 세계에서 있는 신, 오라클, 공장 노동자 비유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 생각에 저는 평생 공장 노동자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즐겁게 머신러닝을 돌리는 공장 노동자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어려운 건 신하고 오라클 니네들이 하세요 라는 게 제 방침이죠. 그래서 메타학습의 단점으로부터 연구 주제가 나왔는데요. 그 연구 주제는, 그러면 이 결합 모형이라는 일을 수행하는 단일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저자가 그때부터 생각한 것이 이제 요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부터 지구 규모의 머신러닝까지 요 네 단계고요. 나머지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을 요약하는 저도 겨우 이 9장을 요약하는데 방금 배경 지식과 학습 알고리즘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겨우 요거 녹음하고 이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여기서부터는 연결해서 절대로 녹음 못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부터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대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기까지 어떻게 학습 알고리즘을 통합할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쓰이는 지식이고요. 실무적으로 쓰이고, 여기 제가 설명을 건너뛴 요거 비지도 학습도 실무적으로 쓰이고, 여기 지도 학습 실무적으로 쓰입니다.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 실무적으로 쓰이는 거는, 그리고 여기 이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현재 어떻게 통합하는가? 스태킹, 배깅, 그리고 부스팅, 이 세 가지로 통합해서 쓰고 있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실 세계에서 통하는 머신러닝의 에브리띵이고요. 요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부터는 드디어 이 저자가 개선해 보시겠다라고 호기롭게 말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저자의 이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도 밑으로 읽었는데 논리 구조가 되게 맞아요. 논리 구조가 맞고, 다만 어떻게 그거를 학습시킬 것인가는 참 곤란한데, 미국에서 미 군사 프로젝트나 이런 쪽으로 실제로 이 책이 발간될 때까지 몇 년간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고, 학습을 시키는데 굉장히 어렵고 비용은 엄청 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음 요약에서는 궁극의 학습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